시어머니 간병 3년, 통장에서 발견된 1억의 정체. 안녕하세요. 세상의 다양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사계입니다. 우리 엄마에게 수다 떨듯 한 편의 드라마 내용을 전달해드리듯 오늘도 그렇게 세상의 이야기를 전달해드리려고 해요. 이번 편도 40에서 50분 정도의 사연이 이어질 예정이니 산책하시면서 요리하거나 집안일 하시면서 라디오 채널 고정해두듯 편하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엄마 아빠의 딸 사계가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데에 큰 도움이 되니 꼭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 들려드릴 사연은요. 저도 처음 읽으면서 가슴이 꽉 막혔다가 마지막에는 이상하게 뜨거운 눈물이 나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제목은 이렇습니다. 시어머니 간병 3년, 통장에서 발견된 1억의 정체. 시어머니, 간병, 그리고 1억이라는 단어가 같이 붙어 있다는 것만으로도 벌써 뭔가 심상치 않죠. 오늘 사연도 끝까지 함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8이 된 여자입니다. 결혼한 지는 벌써 20년이 넘었고요. 아들 하나, 딸 하나를 키우면서 그냥저냥 평범하게 살아왔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 왔어요. 제 얘기는 지금으로부터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봄이 다가올 무렵에 시어머니께서 쓰러지셨어요. 뇌졸중 진단을 받으시고 처음에는 재활을 하면 나아질 수 있다고 했는데 합병증이 계속 생기면서 거의 누워만 계시는 상태가 되어버렸죠. 그때부터 제 인생의 색깔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저는 작은 회사에서 격리 일을 보고 있었어요. 월급이 크진 않았지만 아이들 학원비 보태고 생활비 조금 보태고 나면 그래도 나도 내 힘으로 번 돈 있다 하는 그런 자존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서울 쪽 요양병원에 입원하시게 되면서 상황이 복잡해졌습니다. 남편은 영업직이라 출퇴근 시간이 일정하지도 않았고 시누이는 지방에서 아이 둘을 키우고 있어서 당장 올라오라 할 상황은 아니었어요. 결국 시어머니 병원에 가장 많이 갈 수 있는 사람은 저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퇴근하고 들렀다가 씻는 거 도와드리고 식사 챙겨드린 후에 집에 돌아오는 생활을 이어갔는데요. 이 악물고 버티는 것도 한계가 있었는지 저도 점점 지쳐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다고 어머니 간병을 그만둘 수는 없는 일이었죠. 결국 제가 회사를 그만두게 됐어요. 여보, 나 그냥 퇴직할게. 딴 사람 손에 어머니 맡기는 건 내가 용납이 안 되고 어머니 위해서라도 아무래도 이렇게는 안 되겠다. 그 말을 하면서도 사실 속으로는 수십 번을 되뇌었습니다. 그럼 앞으로 내 인생은 어떡하지? 이 채널에는 공감해 주실 분들도 있으시리라 생각해요. 저보다 먼저 경험해 본 선배분들도 있으실 테니까요. 솔직하게 말하면 간병은 사람이 버티기 참 힘든 일이더라고요. 처음 1년 동안은 그냥 조금 고된 일 정도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시어머니의 상태는 더 나빠졌습니다. 몸을 일으키는 것도 점점 힘들어 하시고 화장실에 혼자 가시는 것조차 어려워 하셨거든요. 마음이 참 아팠어요. 제 몸이 고단한 건 잠시뿐이지만 어머니의 상태가 점점 위중해져 가는 걸 지켜보는 건 감정적으로 정말 힘들었어요. 젊은 나이에 시집 와서 한 가족으로 보낸 시간이 길다 보니 혼자서 눈물 훔치는 일도 많아졌습니다. 기저귀를 갈아드리며 밤마다 몸을 닦아드리고 욕창이 생기지 않도록 자세를 바꿔드리면서 이게 사랑으로만 버틸 수 있는 일은 아니구나 라는 걸 매일 깨달았어요. 새벽 2시, 3시, 4시 간병인의 호출벨 대신 어머니의 신음소리가 제 눈을 번쩍 뜨이게 하는 알람이 됐죠. 그래도 그 모든 일을 제가 해낼 수 있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간병하는 일이 고되면 고될수록 더 그렇게 생각했어요. 남에게 이 일을 맡겼다면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을 테니까요. 제가 직접 겪어보니 알겠더라고요. 가족이 왜 가족인지 더더욱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하지만 그런 제 마음과 달리 제 몸은 점점 무너지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노쇠하신 만큼 저도 늙어가고 있다는 걸 잠시 제가 잊었던 탓일까요?
잠깐 눈을 붙이고 일어나면 등허리가 뻐근하고 손목은 쑤셨습니다.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늙었지 싶었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을 보면 남의 얼굴 같았어요. 남편은요,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아주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애매한 사람이고요. 사람 좋다는 소리 많이 듣고 회사에서도 착실하다는 평가 듣는 그런 타입. 근데 집에서는 늘 피곤해했어요. 정작 24시간 숨쉴 틈도 없이 바삐 뛰어다니는 건 저인데 말이죠. 여보, 오늘 하루도 수고했어. 우리 엄마 때문에 고생이 많다. 이렇게 말은 하는데 실제로 집안일이나 병간호를 자신도 직접 나서서 하겠다는 얘기는 단 한 번도 꺼내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가 병원에서 있었던 일을 입 밖에 꺼낼라 치면 피곤해하는 얼굴로 손사래를 치며 안방으로 들어가기 일쑤였죠. 주말에도 이번 달 실적이 좀 안 좋아서 거래처 사람들 만나야 돼 라고 말하며 외출이 일상이 됐고요. 지방에 사는 시누이는 처음에는 자주 서울에 올라왔습니다. 옳게 내가 뭐라도 좀 도와줄까 하면서 과일이랑 반찬들을 싸들고 와서 시어머니를 뵙고 가곤 했지요. 근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머리로는 감사한데 몸으로 힘든 건 결국 저니까요. 어느 순간부터 시누이의 고마워 라는 말이 조금씩 서운하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고맙다는 말 말고 딱 한 번이라도 어머니 자기가 돌볼 테니 나 좀 쉬라고 말해주면 안 될까? 물론 머릿속에만 맴도는 그 말은 끝내 입 밖으로 내뱉진 못했습니다. 그렇게 2년의 시간이 더 흘렀어요. 시간 정말 빠르더라고요. 시어머니의 손은 점점 더 가늘어졌고 숨소리는 점점 더 옅어졌어요. 그리고 어느 겨울밤 마치 오래 기다리던 약속이라도 지키듯 조용히 숨을 놓으셨습니다. 우리 어머니 정말 고생 많으셨어. 그 말을 제가 했는지 남편이 했는지 의사 선생님이 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장례식이 끝나고 나니 제 몸과 마음이 동시에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는 거예요. 어머니 임종 때부터 장례식 내내 어찌나 울었던지 기절에 기절을 반복하느라 제대로 서 있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장례식은 정말 정신없이 지나가더라고요. 제가 울다 지쳐 쓰러져 있는 동안 남편과 시누이가 친척들을 맞이했습니다. 인사 나누고 조문객들 식사 챙기고 하는 모습을 보며 진짜 슬픔을 느끼기도 전에 지친다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그런데 그러다 갑자기 빈소 한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누이와 남편 그리고 시골에서 올라온 큰아버지까지 셋이서 모여 낮은 목소리로 심각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더라고요. 가까이 가보니 이런 말이 들려왔습니다. 엄마 통장 정리는 누가 할 거야? 보험이랑 적금도 있었을 텐데 그거 상속이랑 세금 생각해야지. 시어머니의 재산 이야기가 장례식장에서 나오는 게 이상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저도 궁금하긴 했어요. 시어머니가 홀몸으로 아들, 딸 키우시느라 고생도 많이 하셨지만 시골에 작은 집도 있고 이것저것 모아둔 예금도 있으시다는 걸 대충은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다른 가족들이 어머니의 유산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는 만큼은 아니었어요. 그 순간만큼은 그 어떤 숫자들보다 이제 간병이 끝났다는 사실이 저를 멍하게 만들고 있었으니까요. 영정사진 속 활짝 웃고 계신 어머니의 얼굴을 보고 나니 울컥 가슴에 맺힌 응어리가 터져 나오는 듯 했습니다. 혼자 계시는 게 무섭진 않으셔? 나는 어머니 없으니까 너무 외로운데. 장례식이 끝나고 사흘 정도 지나고 나서였어요. 시누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옳게 이번 주말에 엄마 집에 올 수 있죠? 시어머니 방을 정리하고 통장이나 서류 같은 것들을 한번 정리하자는 이야기였죠. 솔직히 다시 그 집에 가는 게 겁났습니다. 시어머니의 냄새가 아직 남아있을 것 같아서 침대 위에 조용히 누워 계시던 모습이 떠올라서요. 그래도 피할 수만은 없는 일이었기에 저는 남편과 함께 이제는 텅 빈 집이 된 어머님 댁으로 갔습니다.
방 안엔 시어머니의 옷가지와 사진들, 그리고 잘 정리된 서류함이 있었어요. 옳게, 이거 서류들이랑 통장 좀 같이 볼래? 시누이가 서류함을 열어 탁자 위로 하나씩 올려놓기 시작했습니다. 국민은행, 농협, 저축은행, 보험사 이름들이 적힌 봉투들이 줄줄이 나왔고, 저는 그걸 하나씩 펼쳐보며 혹시 놓치는 건 없나 꼼꼼하게 확인하고 있었죠. 그렇지 않아도 남편은 이미 온라인으로 어머님의 재산을 전부 확인한 후였어요. 집안 어른들 유산을 정리할 일이 이번이 처음이었던지라 저는 온라인으로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원스톱 체크할 수 있다는 것도 처음 알았네요. 남편은 이미 뭔가를 알고 있다는 듯 눈치가 이상했습니다. 시누이도 표정이 심상치 않았고요. 그 중에서도 저만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채였죠. 그렇게 어머니 통장을 하나하나 펼치는 순간 제 눈이 굳어버렸습니다. 잔액 일금 1억. 이게 뭐야? 무심코 입에서 튀어나온 말을 시누이가 들었는지 손에서 통장을 낚아채듯 가져가더니 소리쳤습니다. 진짜네. 엄마 통장에 1억 있었던 거? 그리고 기다렸다는 듯 아주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흘러갔습니다. 이건 우리 엄마 돈이니까 우리 남매가 나눠 가지면 되겠네. 그 순간 제 심장 어딘가가 스르르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 당연히 그래야지 싶으면서도 묘한 기분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간병이 힘들었던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시어머니 친자식들보다 더한 권리를 주장할 수는 없는 일이니까요. 저는 애써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1억이라는 숫자만 솔직하게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고 있었어요. 이 돈이 있었다면 간병인을 쓸 수 있었을까? 내가 조금은 덜 고생할 수도 있었던 걸까? 아니, 다 떠나서 어머니가 그냥 이 돈을 본인을 위해 쓰셨으면 어땠을까? 손끝이 떨려 통장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입금 내역을 처음부터 끝까지 눈으로 훑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저는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그 1억이 만들어진 과정이 너무 기묘했거든요. 통장에는 몇 년 전, 그러니까 시어머니께서 쓰러지시기 직전에 큰 금액이 들어와 있었어요. 1,000만 원 입금, 2,000만 원 입금, 1,500만 원 입금. 보험사, 은행, 그리고 잘 모르는 금융회사 이름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입금 날짜 아래 작게 볼펜으로 적혀 있는 메모 한 줄, 은주 거. 은주? 그건 제 이름이었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지더군요. 이거 어머니가 적으신 거 맞아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남편이 통장을 들여다보다가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글씨 맞네. 그 한마디가 떨어지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살짝 뒤틀리는 것 같았습니다. 시누이의 표정이 단번에 굳어졌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 언니 이름은 그냥 메모해둔 거 아니야? 그러게 뭐 간병하느라 고생했다고 마음만 적어놓은 걸 수도 있고. 남편이 애매하게 웃으며 시누이의 말에 덧붙였지만 말끝이 흐려지는 걸 느꼈습니다. 아마 스스로도 알았을 거예요. 본인이 한 말이 전혀 자연스럽지 않았다는 걸. 제 가슴 속에는 두 가지 감정이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혹시 이 돈이 정말 나를 위한 돈일까? 그리고 아니다. 그렇다고 해도 나 혼자 가질 수는 없는 돈이야. 며칠 동안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통장 내역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결국 저는 어머니의 오랜 친구분을 찾아가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병문안도 여러 번 오셨었고 어머니가 쓰러지기 전에도 자주 왕래하시던 분이기에 제 휴대폰에 연락처가 있었거든요. 제가 찾아가자 친구분은 애써 미소 지으며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아마 저만큼 마음이 많이 힘드셨겠죠. 많이 힘들죠. 며느리 자랑을 그렇게 많이 하던 애가 며느래기 남겨두고 가서 마음 편히나 쉬고 있을런지. 친구분이 들려주시는 얘기에 저는 담담하려 했지만 울컥함은 어쩔 수가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친구분께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다고 합니다. 내 며느리가 참 불쌍해. 원래는 회사도 다니고 자기 인생도 있었는데 나 때문에 다 그만뒀어. 우리 아들은 좋게 말하면 착하고 나쁘게 말하면 줏대가 없거든. 저런 애하고 살려면 며느리가 옆에서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 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쏟아질 뻔해서 저도 모르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 어머니 전형적인 옛날 분이어서 겉으로는 내색 잘 안 하시는 분이셨거든요. 사람이 감정을 드러내면 약해지기 마련이라고. 그래서 늘 무덤덤하게만 표현하시던 분이었어요. 그런 분이 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니 가슴이 무너져 내리더라고요. 무엇보다 며느리한테 미안하다는 말을 참 많이 했어요. 자기 아들이 예전에 한번 크게 사고를 쳐서 그거 수습해주느라 평생 모아둔 돈을 한 번에 날렸다고. 그래서 다시 모으느라 악착같이 고생하는 중이라고요. 아마 그것 때문에 병이 도지인 건 아닌가 싶어요. 친구분이 덧붙이는 말에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사고요? 무슨 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소리가 떨려왔습니다. 그러자 친구분은 의외라는 듯 저에게 되물었습니다. 알고 있던 거 아니었어요? 도박빚 말이에요. 집에 돌아와 남편을 바라보는 제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여보, 당신 말이야. 어머니 돈으로 빚 갚은 적 있어? 남편은 그 말에 순간적으로 표정을 굳히더니 눈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한참의 침묵 끝에 입을 열고 한단 소리가 그렇게 비밀로 하랬더니 엄마가 당신한테 이야기했어? 기가 막히더군요. 이게 나이 50 먹은 남자가 할 말인가요? 남편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저는 또 한 번 바닥으로 떨어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알고 보니 남편은 사촌 형들과 함께 불법 도박 사이트에 손을 댔다가 제 상상 이상으로 큰 빚을 진 적이 있었더라고요. 우리 부부 부자는 아니어도 남한테 손 벌리는 일 없이 그렇게 소박하고 평범하게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는 노후 자금이자 평생 아끼며 모아온 돈으로 결국 아들의 빚을 대신 갚으셨다고 합니다. 엄마가 그때 당신 얼굴 어떻게 보냐면서 엄청나게 화를 냈었거든. 너무 부끄럽고 쪽팔려서 당신한테는 말을 못했어. 남편이 하는 그 얘기를 듣고 있자니 참 마음이 복잡하더라고요. 한 집안의 가장이 이렇게 남몰래 사고를 친 것도 모자라 다 커서까지 부모에게 손을 벌려 빚을 갚다니요. 다른 것도 아니고 도박 빚을요. 그마저도 자존심이 중요한지 저한테는 비밀로 하려고 애를 썼다는 게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런 것까지 솔직하게 말하기 조금 부끄럽지만 남편이 빚졌던 그 수억이란 돈, 우리 가족에게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아직 한 번도 만져본 적도 없는 액수예요. 그래서인지 남편에게 더 원망과 배신감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동시에 마음 한켠이 아파왔습니다. 자식을 다 키워놓고도 늘 마음 놓을 새 없이 사셨던 어머니를 생각하니 더없이 마음이 먹먹해졌습니다. 어머니의 절친분에게 연락이 온 건 그로부터 며칠 뒤였습니다. 나 기억나죠? 근처 왔는데 잠깐 얼굴 좀 봐요. 둘이서 마주 앉아 차를 마시며 어머니에 대한 추억을 이야기하던 중에 친구분은 이제 할 말을 해야 할 때가 왔다는 듯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유산 정리가 어떻게 돼가는지 몰라서 내가 말을 않고 있었는데 혹시 그 양반 겨울 손바지 주머니 찾아봤어요? 겨울 손바지요. 당연히 모를 리가 없는 옷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겨울 때마다 제일 자주 입으시던 바지였는걸요. 몇 해나 계속 그것만 입으셔서 이젠 낡았으니 새 옷을 사드린다고 해도 이 옷이 제일 따뜻하다며 그것만 고집하셨었죠. 어머니 옷가지들을 정리하겠다며 남편과 시누이가 비싼 옷들 먼저 처분할 때 제일 뒷전으로 남겨졌던 바로 그 옷이요.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병문안 갔었잖아요. 그때 나한테 거기에 뭔가를 남겨뒀단 얘기를 하더라고.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옷장 속에서 어머니의 손바지를 찾아냈어요. 남편과 시누이 모두 허름하다고 제대로 정리도 안 하고 있던 바로 그 옷이요. 떨리는 손으로 손바지의 주머니를 살펴보니 이게 웬걸 정말로 뭔가가 들어있었습니다. 봉투 하나가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 봉투에는 또박또박한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은주에게 통장 한 켠에 작게 은주 거라고 쓰여 있던 어머니의 필체와 같았죠. 봉투를 여는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리더라고요. 안에는 2장짜리 편지와 은행에서 발급해준 통장 사본 그리고 유언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은주야, 네가 이 편지를 보는 날이 언제일지는 모르겠다. 아마 나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닐 수도 있겠지. 너한테 참 고맙고 참 미안하다. 너 아니었으면 나는 벌써 요양병원 신세를 졌을 거고 애들은 나를 본체 만체하며 그대로 나는 죽어갔겠지. 너는 내가 평생 본 사람 중에 제일 착한 년이다. 바보처럼 착해 빠진 년. 그래서 이 엄마 마음에 사무치게 남은 또 하나의 딸내미. 은주야, 네가 궁금해하는 그 돈 1억. 그건 네 거다. 아들놈 빚 막느라 노후자금 다 날리고. 그날 집에 와서 입을 뒤집어 쓰고 엉엉 울었었다. 그런데 너를 생각해 보니까 그래, 그래도 내 인생 마지막은 며느리기한테는 미안하지 않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 싶더라. 그래서 보험도 들고 적금도 붓고 쓸 일 없는 돈들 다 모아서 네 이름으로 남겨놓기로 했다. 아들놈이 알면 왜 장남 몫을 안 남기냐고 뭐라고 할까봐 자식놈들 거 다 알아서 나눠 가지라고 하고 네 몫으로만 오롯하게 이렇게 남긴다고 유언장에 적는다. 다른 건 몰라도 그 통장에 든 1억은 내 며느리 김은주에게 전액 상속한다. 이 애미가 못 배우고 늙어서 뭘 잘 몰라도 주변에 묻고 물어서 변호사 양반 통해 이 약속만은 꼭 지켜달라 부탁했다. 걱정 마라. 내 딸 같은 며느리 은주야. 이 돈 네가 시집살이 보상받는 돈이다 생각해라. 잘해준 것도 없는 시엠이 끝까지 보필하느라 애썼다. 바보같이 착한 내 며느라. 엄마가 끝까지 내 덕만 보고 가서 미안하다. 뭐가 됐든 남의 눈치 보느라 아끼지 말고 너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하늘에서라도 너 잘 먹고 잘 사는 거 보고 싶다. 고맙다, 은주야. 내 며느리 되어줘서. 편지를 읽고 나니 눈물이 앞을 가려서 앞이 제대로 보이지도 않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와르르 무너질 것 같은 마음을 겨우 참고 저는 다음날 아침 남편과 시누이를 불렀습니다. 어머니 유언장이야. 남편은 당황한 얼굴로 편지와 유언장을 번갈아 보더니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시누이는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금세 붉어졌어요. 아니, 이게 뭐야? 엄마가 왜 올케한테만 돈을 줘? 나랑 오빠는 자식 아니야?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 순간까지도 저는 망설이고 있었어요. 이 돈 정말 내가 다 가져도 되는 걸까? 간병을 한 건 사실이지만 시어머니의 자식은 남편과 시누이니까요. 하지만 편지 마지막 줄을 다시 읽는 순간 조금은 마음이 정리됐습니다. 어떻게 쓰든 그건 이제부터 네 자유다. 눈치 보지 말고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어머니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남의 눈치만 보며 살았던 저의 삶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말했습니다. 이 돈 어머니가 나한테 주신 선물이야. 내가 평생 끌어안고 살 거야. 그렇게 시어머니의 1억은 돈의 액수를 떠나 저에게 남은 삶을 살아갈 큰 용기와 의미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꿈을 꿨습니다. 시집가고 며느리로 처음 어머니를 뵙던 그날의 일이 꿈속에 나오더라고요. 너는 이제 진짜 내 딸이다. 피로 엮인 자식들도 외면한 어머니의 똥오줌을 치우고 몸을 씻겨드리고 마지막 가는 길까지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드리면서도 그래, 이게 내 몫이지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건 그때 어머니가 저에게 해주신 그 한마디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아마도 어머니 말처럼 바보같이 착한 년인 저는 그 한마디에 감동받아 정말 어머니의 딸이 되어버렸었나 봅니다. 지금 이 사연을 적어보내고 있는 저는 다시 작은 회사에 취업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텅 빈 집안을 바라보며 커피를 내리고 출근 준비를 하는 아침이면 가끔은 병원 복도에서 맡았던 약품 냄새가 불쑥 떠오르기도 해요. 그럴 때면 시어머니의 편지를 꺼내 마지막 구절만 천천히 읽어봅니다. 하늘에서라도 너 잘 먹고 잘 사는 거 보고 싶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어요. 이 돈을 시집살이 보상금으로만 남겨두지 않겠다고. 지금 살고 있는 낡은 전셋집을 정리하고 제 이름으로 된 작은 오피스텔 하나를 샀습니다. 언젠가 아이들이 독립을 하고 나면 남편과 저 둘만 남게 되겠죠. 그때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조용히 창밖을 바라볼 수 있는 작은 공간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통장에 남은 얼마는 제 앞으로 된 연금 상품에 차곡차곡 넣어두고 있습니다. 나중에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기 위한 돈으로요. 천만다행으로 철없던 남편은 지금은 도박 쪽은 쳐다도 보지 않고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저에게 혼자 어머니 간병을 맡겼던 것도 내심 미안했던지 말은 안 해도 부쩍 저에게 더 잘해요. 이것도 혹시 어머니가 남기고 가신 유산 중 하나일까요? 시어머니가 떠난 지 1년이 조금 넘은 지금도 저는 여전히 어머니가 보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제 손을 꼭 잡고 우리 은주는 참 착한 년이야 라고 웃던 그 얼굴이요. 이제는 꼭 그 말이 너 이제 네 인생 살아도 돼 하면서 등을 떠미는 응원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용기 내어 이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를 간병인으로만 보지 않고 한 사람의 인생으로 봐주었던 시어머니, 그리고 그 마음을 알게 해준 1억의 비밀 이야기였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엄마 아빠는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시어머니 간병 3년이라는 말만 들으면 대부분은 아이고 고생 많이 했겠다 라는 말부터 떠오르잖아요. 근데 이 사연은 거기에 1억이라는 숫자와 마지막 편지가 더해지면서 따뜻한 결말을 맞이하게 된 것 같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한 선택들에 대한 보상이 바로 눈앞에 보이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사연 속 주인공처럼 시간이 지난 후에야 어느 날 갑자기 편지 한 장으로, 사진 한 장으로 문득 이게 내 삶에 대한 답이었구나 하고 알게 되는 순간이 찾아오기도 하고요.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도 아마 티 내지 못한 채 오랫동안 누군가를 돌보고 양보하며 살아오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혹시 그게 당장은 보상으로 돌아오지 않더라도 누군가의 마음속 어딘가에 반드시 고마움으로 저장돼 있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그게 꼭 돈이 아니어도 엄마 덕분에 내가 버텼어. 아빠 덕분에 내가 사람 구실해. 이 한마디가 인생 통장에 찍힌 가장 큰 숫자가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오늘 사연 들으시면서 혹시 떠오르는 얼굴이 있으셨다면 그 사람을 마음속으로 한번 안아주셔도 좋고 괜찮으시다면 따뜻한 연락 한 통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세상의 수많은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저 사계는 다음 시간에도 엄마, 아빠와 함께 나누고 싶은 또 다른 세상 이야기를 들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엄마, 아빠,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